조선시대 한 젊은 과부의 집 앞에 매일 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스물셋 소월. 달빛도 없는 어느 겨울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통해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무거운 것을 끌고 오는 소리, 그리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라 두려워했지만 과부는 점점 그림자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과연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일야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게요가. 옛날 옛적 한양의 한 작은 마을에 소월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23의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었지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빈관만 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소월을 몰아냈습니다. 자식도 낳지 못한 며느리를 거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전염병으로 가족 모두를 잃은 터였습니다. 소월은 마을 끝자락 낡은 초가집 한 채를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빨래와 바느질을 해주고 밤에는 삶을 삼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젊은 과부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동정보다는 경계와 의심이 더 많았지요. 소월의 하루는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해가 뜨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빨래를 하고 차가운 물에 손이 터고 갈라졌지만 참아야 했지요. 빨래가 끝나면 바느질을 했고 해가 지면 홀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빈 방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남편 준호는 비록 가난했지만 소월을 다정하게 대해주었었지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꿈만 같았습니다. 소월은 이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다시 남편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된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이 있었으면 했지요. 밤이면 소월은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변변한 재수도 없이 물 한 그릇만 올렸지만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소월은 남편의 위패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고 계시라고, 자신은 이곳에서 잘 견디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밤은 깊어갈수록 더욱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지 100일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월이 잠들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끄는 듯한 소리, 그리고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지요. 소월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밤중에 과부의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은 필시 좋지 않은 일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월이 문을 열자 집 앞에 땔감한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선심을 쓴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월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 그리고 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였지요. 소월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또다시 땔감이 놓여 있었고 이번에는 쌀 한 대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 소월은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소월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한참을 기다리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묘하게 일그러져 보였지요. 그 그림자는 절뚝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소월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림자는 무언가를 끌고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나무찜이었지요. 그 그림자는 소월의 집 앞에 나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시선을 느끼며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그림자는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고통스러운 듯,
슬픈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소월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것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죽은 남편의 혼령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소월은 마을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소월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당은 말했습니다. 필시 저승에서 못다한 인연 때문에 떠돌고 있는 혼령일 것이라고 죄를 지내 주어야 한다고 했지요. 소월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제상을 차렸습니다. 변변한 재수는 없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쌀로 밥을 짓고 물 한 그릇을 올렸지요. 그리고 남편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혼령이라면 부디 저승으로 편히 가시라고, 자신은 이곳에서 잘 살아가겠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라면 조금 더 곁에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월은 문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재상을 보더니 오랫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절을 올리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지요. 소월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것이 정말 남편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그림자는 다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매일 밤 나타나 땔감과 식량을 놓고 갔지요. 그림자가 나타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월의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땔감 걱정이 없어졌고 쌀과 나물이 끊이지 않았지요. 때로는 말린 생선이나 꽁 같은 귀한 것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소월은 이제 그림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문틈으로 그림자가 오는지 살폈고, 그림자가 떠난 뒤에는 문을 열어 무엇을 가져왔는지 확인했지요. 그림자는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앞에 물건을 놓고 한참 집을 바라보다가 떠날 뿐이었지요. 소월은 점점 그림자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묘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궁금증이었지요. 저것은 정말 남편의 혼령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일까? 소월은 재상을 더욱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그림자가 가져다 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올렸지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재상 앞에서 절을 올리고 오랫동안 서 있다가 떠날 뿐이었지요. 소월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집집마다 침입해 곡식과 돈을 훔쳐가고 대항하는 이들은 폭행을 당했지요. 마을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월도 두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의 집은 도적들의 좋은 표적이 될 터였지요. 밤이 되자 소월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며 지냈습니다. 한밤중 소월의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적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고함을 쳤지요. 소월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도적들은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도적들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지요.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살폈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도적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놀라운 힘으로 도적들을 제압했습니다. 한 명을 내동댕이 치고 다른 한 명의 칼을 빼앗았지요. 도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그림자는 소월의 집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소월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림자는 달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소월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황급히 일어나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다음 날 아침 소월은 집 앞에서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가 다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월의 집만 도적대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혼자 사는 과부의 집이 멀쩡할 수 있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요. 혹시 소월이 도적들과 내통한 것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소월은 억울했지만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귀신이 씌었다며 더욱 멀리할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월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나 바느질 일감도 끊겼습니다. 소월은 점점 고립되어 갔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월의 살림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림자가 가져다 주는 것들 덕분이었지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월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림자 덕분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을에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월은 재상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그림자가 누구든 자신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이든 고맙다고, 하지만 궁금하다고 말했지요. 정체를 보여달라고,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9챕터 마이너스 은밀한 비밀 500자. 그날 밤 소월은 그림자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월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지요. 그림자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왜 자신을 돕느냐고, 제발 정체를 밝혀달라고 했지요.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저으며 계속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월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더욱 멀어졌지요. 그리고 달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소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자신이 두려운가? 아니면 자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가?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우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지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향해 말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다고, 자신을 도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했지요. 그림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림자는 소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소월이 받아보니 낡은 천에 싼 물건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소월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비녀는 남편 준호가 혼례 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죽었을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이었지요. 어떻게 이것이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소월은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준호냐고, 정말 남편이 돌아온 것이냐고 했지요. 그림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준호가 아니라고, 다만 준호의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 거칠었고 고통스러운 듯 떨렸지요. 그림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준호와 함께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었다고,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났다고 했지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자신은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대가는 컸습니다.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요. 한쪽 다리도 절개되었습니다. 그림자는 준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전했습니다. 부디 소월을 부탁한다고,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림자는 준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흉측한 몸으로 소월 앞에 나설 수 없었지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찾아와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자신은 당신을 귀신으로 여겼다고 말했지요. 그림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고 귀신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지요. 소월은 그림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소월은 말했습니다. 얼굴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라고 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 준호의 추억을 나누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지요. 다음 날 소월은 결심했습니다. 그림자의 정체가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준호의 친구이자 자신의 은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게 할 수 없었지요. 소월은 그날 밤 그림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림자가 나타나자 소월은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소월이 놀랄 것이라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지요.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모습이 어떻든 당신은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촛불 아래 섰지요. 소월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림자의 얼굴은 정말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일그러졌고 한쪽 눈은 제대로 뜨지 못했지요. 하지만 소월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지요. 소월은 다가가 그림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알려달라고 더 이상 그림자로 부를 수 없다고 했지요. 그림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강산이라고 준호와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벗이었다고 했습니다. 소월은 강산을 제대로 맞이했습니다. 자리를 내주고 따뜻한 차를 내왔지요. 강산은 어색해하며 앉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산은 준호와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소월은 준호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했지요.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강산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되었고 소월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산이 소월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과부의 집에 괴이한 남자가 드나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망가진 자가 밤마다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상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남자를 들였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주받을 일이라며 혀를 찼지요. 소월은 그런 시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산은 자신의 은인이었고 이제는 소중한 벗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문제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은 소월을 불러 세우고 따졌습니다. 상중에 남자를 들이다니 풍기문란하다며 당장 내쫓으라고 했지요. 소월은 강산이 남편의 친구이자 은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00일도 안 되어 남자와 동거한다며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지요. 소월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산에게 미안하다고 당분간 마을 사람들을 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산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월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요. 소월은 강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이제 와서 혼자 두고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산은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소월의 집을 떠났습니다. 소월은 강산을 붙잡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강산이 머물수록 소월에 대한 마을의 시선은 악화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강산은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소월을 지켜보겠다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 앞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멀쩡한 몸이었다면 당당히 소월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자책했지요.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산의 잘못이 아니라고,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산이 떠난 뒤 소월의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보다 강산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지요. 밤마다 문 앞에는 여전히 땔감과 식량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산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월이 원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강산이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보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 관아의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적대를 잡기 위해 마을을 수색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요. 마을 이장이 소월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소월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풍기문란한 과부가 정체불명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소월을 추궁했습니다. 소월은 강산이 남편의 친구이자 은인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느냐며 당장 끌어내라고 협박했지요. 소월은 강산이 이미 떠났다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집안을 뒤졌지만 강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졸의 우두머리가 소월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곤장을 맞을 것이라고, 그 괴물 같은 남자가 어디 숨었는지 토해내라고 협박했지요. 소월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산을 괴물이라 부르다니, 그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소월은 참았습니다. 강산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정말 모른다고, 떠났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소월을 관아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산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소월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포졸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포졸들은 강산의 모습을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흉측하게 망가진 얼굴에 겁을 먹은 것이었지요. 어떤 포졸은 귀신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월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벌을 주려면 자신을 벌하라고 했지요. 포졸의 우두머리가 정신을 차리고 강산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고, 무슨 권리로 과부와 동거하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강산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소월 남편의 친구였다고, 죽은 벗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소월을 돕고 있을 뿐이라고 했지요. 포졸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말을 누가 믿느냐며 필시 불순한 관계일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소월은 강산 앞으로 달려가 막아섰습니다. 강산은 은인이라고, 자신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외쳤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을 함께 관아로 끌고 가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산과 소월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벌을 받고 떨어지면 외로움을 견뎌야 했지요. 16챕터 마이너스 거짓 구원 300자.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장은 포졸들에게 무언가 귀띔했습니다. 포졸의 우두머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강산과 소월에게 제안을 했지요. 강산이 마을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월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산이 떠나지 않으면 둘 다 관아로 끌고 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강산은 즉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소월이 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월은 강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함께 벌을 받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강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망가진 몸이라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달랐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았지요. 강산은 소월의 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했지요. 소월은 눈물을 흘리며 강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산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강산이 떠난 뒤
소월의 삶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일감은 끊겼습니다. 소월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갔지요. 더 이상 문 앞에 땔감이나 식량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약속대로 완전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그것이 더욱 슬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갔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지요. 어느 날 밤 소월은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혼자 누워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소월은 강산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강산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지요. 사흘째 되는 밤 소월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문득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강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산은 소월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황급히 소월을 안아 일으켰고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다려 먹였지요. 소월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강산을 느꼈습니다. 강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왔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강산은 밤새 소월을 간호했습니다.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고 수시로 물을 먹였습니다. 소월의 손을 잡고 떠나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속삭였지요. 사흘 후 소월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강산이 보였습니다. 강산은 소월 곁에서 졸고 있었지요.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산이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회복되자 강산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강산은 마을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산속에 숨어 지내며 소월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기에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소월이 병들어 쓰러진 것을 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에게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소월은 강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느냐고 자신은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털어놓았지요. 강산은 준호가 살아있을 때부터 소월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소월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소월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산은 그 마음을 숨겼습니다. 준호는 절친한 벗이었고 소월은 벗의 아내였기 때문이었지요. 준호가 죽을 때 강산에게 소월을 부탁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소월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준호는 강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소월을 지켜달라고, 소월이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강산이 소월을 아낀다는 것을 안다고 자신 대신 소월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지요. 강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죽어가면서도 친구와 아내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강산은 준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망가진 얼굴 때문에 소월 앞에 나설 수 없었지요. 그래서 밤마다 몰래 찾아와 도왔던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강산의 헌신이,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지요. 다음 날 마을 이장이 포졸들을 데리고 소월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강산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었지요. 이장은 약속을 어긴 강산을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포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강산은 소월을 지키기 위해 앞에 섰습니다. 포졸의 우두머리가 강산을 결박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졸을 막아섰습니다. 강산을 데려가지 말라고 외쳤지요. 포졸들은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강산을 두둔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지난달 자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 강산이 구해주었다고,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뛰어들어 손자를 구해냈다고 했지요. 다른 아낙네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적에게 습격당했을 때 강산이 구해주었다고 강산이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도 나섰습니다. 강산이 몰래 도와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 식량을 주고 병든 이에게 약초를 구해주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해준 일들이었지요. 강산은 마을을 떠난 후에도 산속에서 마을을 지켜보며 도와왔던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강산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포졸들은 마을 사람들의 항의에 못 이겨 물러섰습니다. 이장은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산을 괴물이라 부르던 이들은 이제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소월을 손가락질하던 이들은 이제 미안하다며 사과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강산과 소월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집을 고쳐주고 일감을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강산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비록 얼굴은 흉측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산의 착한 마음씨를 높이 샀지요. 소월과 강산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와 친구를 잃은 남자, 두 외로운 영혼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봄날 소월은 강산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강산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처음에는 은인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이 생겼다고 했지요. 강산은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흉측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월은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산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답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지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준호의 위패 앞에서 절을 올리고 준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두 사람을 이어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후 강산과 소월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강산은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고 소월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낙네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준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며 감사했습니다. 준호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고 말이지요. 강산은 흉측한 얼굴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습니다. 친구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왔습니다. 소월은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강산을 귀신으로 여겼지만 마음을 알고 나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지요. 세상은 때로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는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